피터 카너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발음이 안 빠져가지고 발음이 빠다 안 빠져가지고 혹시 이제 앉아서 들으실 때 저 인간이 발음을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카툰은 이제 이 쥐는 병원을 나가는데 누워있는 환자를 타는 얘기죠. 너한테 내가 사용한 약이 쓰이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닥터 리처드 클라우스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NCI, National Cancer Institute의 이제 디렉터를 하셨어요. 종양 의사이죠. 근데 이분 옆에 남자는 왜 누구처럼 보이나요? 그쵸. 역시 셀러브리티는 금방 눈으로. 별로 표정이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닥터 클라우스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암제 개발의 역사는 암을 치료하는 역사가 아니라 쥐의 암, 한자로 서암 이렇게 되나요? 쥐서자 써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역사다. 이게 언제요? 98년이에요. 그러면은 20년쯤 지난 지금 더 나아졌냐는 거예요. 제가 PI로 실시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연구는 First in Human Study가 최초 인체 대상 임상 시험이었고 새로운 바이오로직이었어요. 서큐로 주었는데 주었던 환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총 10명이었고 8대2로 액티브와 플라시보가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로 이제 투한 건데 8명의 환자에서 모두 다 이런 grade 1 or 2 skin reaction, 그러니까 injection site reaction이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실제로 탁스 스터디에서 했을 때 전임상에서 독성 실험했는데 어느 한 종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문제였던 트라이얼인데 BIA라고 하는 바이오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프랑스에서 First in Human Study를 했는데 싱글 어센딩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멀티플 어센딩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 최고 영향을 받았던 환자 6명이 전부 다 응급실 실려가고 1명은 결국 죽었어요. 결국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분야, 즉 초기 임상 시험 분야는 매우 불확실한 것들을 전제해서 불확실한 것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제 분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현재의 패러다임은 뭐냐면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관찰된 또 확보된 안전성 이런 것에 근거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잘 translatable 안 되거나 아니면 predictable 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슈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제한된 전임상 자료만을 근거로 사람 또는 환자에서 안전하면서 동시에 일상 임상 시험 또 기타 초기 임상 시험의 연구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실제적인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ICH에서 제가 따왔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초기 임상 시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페이스 1 같은 개념 용어는 사실 이제 덜 사용하라고 사람들이 추천하지만 여전히 우리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ICH에서 얘기하는 거는 처음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Human Pharmacology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체를 대상으로 한 양리학적 연구인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러한 양리학적 연구는 Phase 1 스테이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 and 3도 하고요. 심지어는 Post Marketing Stages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약이 약으로 충분히 개발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 약이 다른 약과 어떤 인터랙션을 할 것인지를 아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개발자 입장에서 약이 될지 아직 모르는데 이 약이 다른 약과 같이 투여될 때 어떠한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지 알아볼 필요는 없던 이건 과도한 투자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약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집단, 소아, 노인, renally or hepatically, 그러니까 신장, 간장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서 약동학 또는 안전성 양상이 달라질 것인지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페이스 1이라고 얘기하는 Human Pharmacology Study는 임상 시험의 전 단계에 걸쳐서 그 당시의 목표나 또는 상황에 따라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 양리학 연구가
페이스 1 스타디인 건 맞지만 페이스 1 스타디 거꾸로겠네. 임상양약 연구, 그러니까 페이스 1이 임상양약 연구인 건 맞지만 그 역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 인체들의 임상시험을 포함해서 초기 임상시험에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약물의 내약성, 다시 말해서 얼마나 그 약을 잘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이 pharmacokinetics and dynamics를 약동학 양력학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대사가 되는지, 그리고 potential drug interaction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약물이 전임상 단계에서 우리가 관찰했고 또 의도한 대로 약효를 나타냈다고 하는 어떤 proof of concept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상 임상 시험의 도대체 성공률이 얼마나 될 건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 1을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percentage가 probability가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한 건데, approximate less than 10%예요. 20% 좀 안 되고, 가장 낮은 게 oncolog이고요. 높은 거는 뭐 hematology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여튼 무척 낮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fail하냐는 거죠. 페이스에 맞다가 그 이유와 다른데, 특히 페이스 1 단계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물론 제일 중요한 이슈를 차지하는 건 안전성이지만은 상당 부분이 PK and PD 이슈 때문에도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약동화 양력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히 약동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오파마스틱스, 약제학적인 발전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많이 진행이 돼서 옛날처럼 심각한 이슈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여전히 PK와 PD는 일상 임상 시험의 성공을 결정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연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임상 시험, 특별히 초기 임상 시험의 단계에서는 그 약물의 약동학적 양상과 특별히 어떠한 대사산물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PK, PD를 제가 마치 여러 학생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얘기했고,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무엇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just in case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약동학 또는 pharmacokinetics 이렇게 할 때는 관점을 내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약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좀 이상한가요? 이런 거죠. 들어온 약을 어떻게 흡수시키고 어떻게 대사시키고 또 필요한 장기로 보내고 분포, 그 다음에 충분으로 배설시키는가. 즉 관점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약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관심 있게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약동학의 관심 사항이고요. 반대로 양력학은 포인트가 약으로 이전해서 약이 우리 몸에 어떠한 것을 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약효, efficacy 이렇게 얘기하고, 나쁜 거는 독성 또는 독성의 역수는 어떻게 돼요? 안전성이 되겠죠. 그래서 약동학과 양력학이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 보면은 약동학, pharmacokinetics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시간에 따른 약물 농도의 변화사, 이건 이제 비정주로 extravascular로 약물을 투여할 때 특징적으로 보이는 양상이고요. 관심은 흡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투여 장소로부터 우리가 실제로 약물의 체내 폭로 또는 농도를 관찰하는 장소, 대개 이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의 데이터인데, 이동하는 과정을 흡수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필요한 장기나 기타 장기로 이행 또 역이행하는 과정을 분포, 최종적으로 이것이 키드니나 또는 간을 통해서, 또는 어떤 경우는 호흡기를 통해서, exhale air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되는 땀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배설 과정이 되겠고요. 역학의 입장에서는 약동학에서 우리 관심을 갖는 농도에 따라 약의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건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둘의 과정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시 PK drives PD, 이것은 modern clinical pharmacology의 the central axiom, 중심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이제 모든 어떤 약물의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출발되는 것이지요. 약동학 양력학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학생 때는 언제 학생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약동학을 약동력학 이렇게 했어요. 정말 지랄 맞았어요. 그래서 뭐야 이게 이름이? 약동학 양력학 다 똑같아가지고. 근데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이름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네요. 자, 따라서
약동학의 그 큰 관심은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이 첫 글자라서 ADM이 또는 ADM이라고 얘기하고 두 가지가 서로 같이 쓰인다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First in Human Clinical Studies를 실시할 때 중요한 이슈들이 주르륵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좀 더 빨리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사. First in Human Study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이토톡식 에이전트처럼 세포독성 치료제처럼 환자의 어떤 포텐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강 자원자를 대상으로 삼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주로 세포독성 치료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종양의 경우죠. 이럴 때는 건강 자원자가 아니라 이런 것처럼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매우 치료력이 좁기 때문에 아주 파인하게 용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또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그닥 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는 healthy volunteers가 대상이 되나 이런 것들은 그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되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둘을 혼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들이 최근에 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를 쓸 건가 건강 자원자를 쓸 건가 각각 장점 단점이 있겠죠. 장점이 있는데 이거 제가 주로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나중에 되게 돌아가셔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잘 안 보죠, 그죠? 제가 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참고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건강 자원자는 환자에 비해서 내약성, 약을 견뎌내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건강하니까. 그래서 건강 자원자이죠. 따라서 보다 넓은 영역대의 약물 농도를, 그러니까 용량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환자에 비해서 건강 자원자는 약동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신장에, 간장에, 다른 concomitant medication, 그러니까 같이 투여하는 약물, 또 comorbidities,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병을 앓고 있는 뭐 공동상병, 동시상병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클린한 PK 또 safety tolerability profile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반대가 환자가 되겠죠. 그럼 환자가 건강 자원자에 비해서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초기 임상시험 특히 최초 인체 대상 임상시험에서도 가능하면 그 약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면 이후에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게 되는데 건강 자원자는 대부분 그러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니까. 그죠? 환자는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약이 기대했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정보를 초기에 얻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자원자에게는 없는 다양한 공변량들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제해서 어떤 클린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요. 또 환자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여러 번 체열을 하기가 어려운 환자들 있다는 겁니다. 암 환자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섞을 건가 하는 게 항상 큰 관심이 되는데 건강 자원자라고 할지라도 마치 환자인 것처럼 만들어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챌린지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의약품이 아스마라든가 호흡기의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 호흡기계의 수축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항고혈압제를 투여하고 하는 경우에는 레닌이나 엔지오텐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주로 주어서 마치 환자를 건강 자원자를 잠깐 동안 환자인 것처럼 만들어서 어떤 그 약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건강 자원자인 경우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이제 시도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상 임상시험 특히 최초 인치들어서 임상시험에서 여성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린 여혐주의자는 아닙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성의 경우에는 임상시험 클리니컬 드러그 디벨롭먼트에서는 흔히 치료적 보완, therapeutic orphans라고 하는 그 캐러고리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은 흔하게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선생님들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정작 그 약이 허가를 받아서 여성 환자에게 써야 할 때 여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건 결국 여성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discrimination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의 경우에도 최초 인체 대상 임상시험을 조금 더 많이 포함시키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PI로 했던 연구들 중에서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제법 있었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성의 경우에는 potentially 가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임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임상에서 이것이 reprotox, 그러니까 항물, 뭐라나요? 생식 독성 이렇게 얘기하나요?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졌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유로 그러한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임신한 여성이 아니니까 임신하지 않은 여성이 들어와야 되고, 다음에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임신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그거를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유린이나 또는 최근에 시럼에서 HCG, 그러니까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이라고 해서 그걸 재서 이게 임신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뭐 마땅하고, 다음에 임신하는 도중에 임상시험 도중에 매번 올 때마다 다 그 검사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프리엠프티브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임상시험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피임하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피임법 가능한 거는 물어보는 겁니다. 필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먹는 경구용 피임제. 경구용 피임제는 그게 사실은 CYP3A 같은 이런 사이토콜 P450의 엔자임 일부를 인덕션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잘 모르는 딜이하게 있으니까 안 되고, 반드시 abstinence, 그러니까 근욕을 하거나, 근데 그건 잘 안 지켜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되게 젊은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데 그분의 남자친구를 모르는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그래서 반드시 철저한 그 배럴 메서드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PI로 했던 스터디에서 한 분이 바로주신데 여성분인데 임신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디자스터입니다. 이거 사실은 PI로서는. 왜냐하면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 불러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그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복잡해져요. IRB도 보고해야 되고, 또 그분 계속 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고, 그렇다고 제가 와서 정리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사실 여성분들을 임상시험, 특히 초기 임상시험에 집어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첫 도즈를, 첫 응렬을 어떻게 결정할까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잘 아는 가이던스지만 FDA는 이걸 이제 아마 10여 년 전쯤에 오케이, 이런 방식을 써서 첫 용량을 결정해라,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출하고 있고요. 이 방식은 매우 기계적인 방식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임상시험의 경우에 첫 용량이 들어가는 임상시험은 흔히 뭐 건강이든 환자든 일정 숫자에, 되게 6명, 8명, 10명, 12명 그중에 택해서 일부는 진짜약을 주고 소수의 피험자 또는 환자는 위약을 줍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하고, 이유는 그 다음에 그 환자들에게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또는 피험자에게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점차로 용량을 올려가면 얼마까지 약을 투여했을 때 피험자가 괜찮은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첫 번째 용량 결정에 대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용량을 주는 방식은 가능하면은 위험성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낮게 시작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2부의 2상 단계 또 3상 단계에서 써야 되는 용량, 그러니까 치료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용량은 그보다 훨씬 높은 용량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용량도 1상 단계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첫 용량을 너무 낮게 해놓으면은 그 용량 또는 그 용량을 벗어나는 이후의 용량까지 검토하는데 너무나 많은 단계가 들어가니까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면서 동시에 너무 낮지 않은 용량을 설정할 건가 하는 게 일상 임상시험, 초의 인체투여 임상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FDA 가이던스는 다음 같은 5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정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전임상 자료로부터, 전임상 tox data, 그러니까 독성 자료로부터 소위 말하는 no adverse effect,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인가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노아를 한 종이 아니라 at least two different species. 여기는 세 종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두세 종 정도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rodent, non-rodent, 다음에 non-human primates such as monkeys. 그러니까 cynomolgus monkey. cynomolgus monkey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네? 뭐라고 얘기한다고? cynomolgus monkeys. 그러니까 NHP non-human primates 중에 많이 쓰는 건데 그걸 저도 좀 궁금해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개잡이 원숭이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개잡이. 개는 거의 이렇게 옆으로 걸어가요. 개잡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설치류, 비설치류 또 가능하면은 non-human primates로부터 독성 연구를 하고 독성 연구로부터 얻어지는 노화를 근거로 해서 그 노화를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이러한 독성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되는 용량을 결정해야 된다. 그건 Human Equivalence Dose라고 HED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동물과 사람 사이의 종간 차이를 체표 면적으로 보정해서 구하게 됩니다. 즉 몇 가지 conversion factor를 쓰게 되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렇게 Human Equivalence Dose는 인체 동일 유사 용량 HED를 결정한 다음에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용량에 적절한 safety factor를 나누어서 또는 그거 역수를 곱해서 further reassurance, 즉 다시 말해서 그 용량을 투여했을 때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용량을 셋을 해서 그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5가지 단계이고 4가지 단계를 설명드렸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는 것보다 전임상 실험을 통해서 관찰한 pharmacologically active dose, PAD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과 비교해서 혹시 이전 단계로 그 계산한 첫 번째 투여 용량, 그 maximum recommended starting and safe dose (MRSD)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MRSD가 PAD (pharmacologically active dose보다) 높지 않은지를 보고 만약에 이게 높다고 한다면 그 방법 다 무시하고 다시 시작해요. 이게 이제 FDA의 컨셉인데 그 FDA 컨셉은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노아일 지식에는 노아일이라고 하는 것은 독성 실험에서 저보다는 여러분이 더 전문가이실 수 있겠는데 독성,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장 최대한의 용량이 노아일입니다. 이건 노아일이라고 하는 과거의 컨셉과 다른 건데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용량을 로그로 표시하고 어떤 효과에 대한 것들을 수직선에 표시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효과 그 다음에 빨간색 표시한 게 독성이죠. 이게 왜 이렇게 시그모이드 쉐입으로 보이게 되냐면 용량이 로우 스케일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제 어떤 우리가 독성을 관찰할 때 생겨나는 독성의 그래프는 효과의 그래프보다 훨씬 먼 쪽에 있고 이 둘의 간극이 넓으면 넓을수록 테라피 인덱스 또는 치료 영역이 넓다 또는 테라피 인덱스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노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독성이 막 나타내려고 할 때 그 전 용량 최대 줬었던 용량이 노알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현재 컨셉은 노알로부터 시작해서 적절한 용량으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FDA 가이던스 얘기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아이를 적절한 컨버전 팩터로 써서 인체의 동일 용량으로 전환한 이후에 그 전환하는 이제 컨버전 팩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13가지 숫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일 그게 많으니까요. 쥐 중에 작은 게 뭐죠? 마이스 또는 마우스 그 다음에 rat 그쵸? 그래서 마우스, 마이스 작은 쥐죠? 생쥐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12, 12 그거보다 조금 큰 rats rat은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쥐는 쥐인데 들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12의 반 6,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beagle dogs 그러니까 개죠. 개는 여기 어딘가 있는데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monkeys도 마찬가지로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른 여기 컨버전 팩터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대개는 3입니다. 이걸로 나눠준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마우스 12, red 6, 독 어딘가 있죠? 독은 여기 작은 이 비글 독은 좀 약간 다른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휴먼 이퀄런스 도전다 정하는데 그때 고려해야 될 것이 인체를 예측해주는 가장 적절한 동물 종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환자 또는 사람에게 투여하기 이전에
어떤 종이 가장 사람의 데이터를 잘 대변해 줄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좀 구두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이펙트는 거의 없는 recommendation인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전에 그 동일 또는 유사한 클래스로부터 연구를 했더니 이러한 therapeutic class 또 therapeutic category 안에 들어가는 다른 약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쥐가 생쥐, 마이스 또 어떤 경우는 비글 닥스, 어떤 경우는 non-human primates가 인체를 예측해주는 가장 적절한 동물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종이 가장 the most sensitive animal species가 되겠죠. 하지만 그거를 모르는 단계에서는 또 사실 그걸 알려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종이 가장 적절한 종이 될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단계를 통해서 계산된 휴먼 이퀄런스 도수 중에 가장 낮은 HED를 준 것을 그냥 가장 적절한 동물 종이라고 간주하고 maximum recommended starting dose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HED가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냥 그걸 툭 투여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사실 투여해도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동물 종에서 관찰했을 때 적어도 독성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되지 않은 최고 용량이었으니까 그걸 준들 사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 인체대사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안전성 넷을, 그러니까 세이프티 넷을 더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이프티 팩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까 이전의 방식을 통해서 계산된 휴먼 이퀄런스 도수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정한 숫자로 나눠서 그보다 훨씬 낮은 용량으로부터 시작을 하자는 컨셉이고요. 일반적으로는 10을 세이프티 팩터로 정하는데 이것은 어떤 그 정해진 그 바꿀 수 없는 값은 아니고 약물의 종류나 또는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적절히 가감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 약물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던 또 심의를 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세이프티 팩터가 10보다 좀 줄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이 아니라 뭐 5 이렇게 더 작은 숫자로 나눠줘도 되고요. 그러나 그 약물이 전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therapeutic class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세이프티 팩터를 10보다 크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10보다 크게 한다는 얘기는 휴먼 이퀄런스 도즈로부터 처음 첫 용량인 MRST를 계산하는 것을 더 큰 숫자로 나누어주니까 더 낮은 용량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는 어떤 세이프티 넷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것까지가 네 번째 단계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PAD, Pharmacological Active Dose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전임상 자료로부터 Pharmacological Active Dose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은 옛날에 많이 가능하지 않은데 최근에는 점점 더 이러한 것들을 전임상 이제 약효 실험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체로의 용량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컨버전 팩터를 갖고 예측함으로써 PAD가 대략 어느 정도가 되겠다. 물론 그게 100% 맞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의 방식으로 계산한 Human Equivalent Dose로 계산한 MRST가 혹시 PAD보다 더 큰지 작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것이 PAD를 넘어서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Red Flag 위험할 수 있으니까 더 낮은 용량부터 투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모두 말씀드렸던 기본 컨셉은 뭡니까? 가능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어떤 용량부터 낮은 용량부터 하되 그게 너무 낮으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컨셉을 이러한 어떤 그 관점을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처럼 노아일이 세 가지 종으로부터 개 들쥐라면 멍키로부터 그러니까 15, 50 나왔더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독이 1.8였거든요. 맨날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컨버전 팩터를 써서 이게 컨버전 팩터 여기 있는 것처럼 1.8, 6.2 이걸 나눠주고 멍키의 경우는 이제 3.1이죠. 나눴더니 휴먼 이퀄런스 도즈가 각각 노아일로부터 8, 8, 16이고 이 중에 무엇이 더 most appropriate, most sensitive species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HD를 준 여기 있는 것처럼 dogs, rats 나온 8을 잡고 세이프티 팩터인 10으로 나눠서 0.8 mg/kg,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0.8mg을 처음 인체 용량으로
투여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뭐 60kg 정도면은 대략 뭐 0.8에서 65가 어떻게 되네요. 한 48, 그러니까 50ml랑 뭐 내외가 되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FDA 가이드를 통해서 첫 용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이 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철저하게 독성 자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왜 독성으로부터 오느냐는 거죠. 우리가 전임상 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전임상 동물 모델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장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엘 방식으로 하는 것은 FDA나 또는 뭐 기타 한국도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권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스폰서가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다른 방식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첫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도 긍정적이고 또 열린 관점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하는 게 제가 연구자로서 여러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small molecule chemistry based, small molecule based drug인데요. chemical entity요. 근데 이제 이게 바이올로직스로 들어가게 되면 생물학적 약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TGN1412라고 뭐 이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저게 너무나 유명한 그 케이스라서 이 TGN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었던 그 NT CD 그러니까 그 T셀 서피스에 붙어 있는 CD30이라고 하는 그거를 애거니스트로 작용해서 T셀 프롤리퍼레이션을 촉진시킴으로써 항암제로, 그러니까 항암 작용을 나타내주면 면역 상태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를 개발하는 의약품, 바이오로직스를 건강자원제를 대상으로 최초 인체로선 임상시험을 실시했는데 첫 용량, 제일 낮은 용량을 맞았던 이게 IV로 아마 들어갔을 건데요. 맞았던 6명, 액티브 들어갔던 6명이 전부 다 뻗고요. 다 ICU 실려가고 어떤 사람은 히모 돌리고 그러니까 신장 투석하고 다행스럽게도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은 이게 손끝이 이제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코아귤로패티가 생겨가지고 컨섬션 코아귤로패티가 생겨가지고 이 손이 이렇게 다 저기 썩은 게 아니고 무슨 네크로시스가 와가지고 결국 이제 그 앰퓨테이션 하고 막 이랬던 케이스인데요. 그거를 이제 그 케이스를 보고한 겁니다. 여기 이제 뭐가 생겼냐면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생겼는데 바이오로직스를 썼을 때 이게 엔도지너스리 어떤 기능을 하는 내인성 효과를 갖고 있는 바이오로직스를 쓰는 경우에 그것이 우리 몸에 갑자기 들어와서 임문 펑션에 관여하는 모든 사이토카인들을 갑자기 한꺼번에 확 릴리스를 해가지고 우리 몸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게 이게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임상시험하거나 트리트먼트 할 때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떤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TGN1412라고 하는 약은 이 T셀 프롤리퍼레이션을 하는데 T셀이 프롤리퍼레이션 하려면 T셀에 붙은 T셀 리셉터 TCR과 안티젠 리셉터 또는 뭐 T셀 리셉터 이렇게 하는데 그것과 그 다음에 CD3012 이거에 이제 기능을 하는 게 TGN1412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물려 들어가면 T셀이 프롤리퍼레이션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임문 펑션을 나타내는 B셀에 대한 이런 항체도 전달하는 건 이제 뭐 주로 매크로파지가 하지만은 B셀이 프롤리퍼레이션 해가지고 항체도 만들게 하고 또 T셀이 내추럴 킬러 셀에 이런 쪽으로 가서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foreign cells 또 cancer cells 이런 것들을 이제 잡거나 아니면 여러 방식으로 우리 몸의 임문 펑션을 증가시켜주는 게 T셀의 기능인데 어쨌든 이 회사가 생각했던 건 오케이 T셀의 표면에는 CD20, 30이면 28이었구나 28을 붙어서 하는 어떤 걸 만들어서 T셀의 기능을 이제 증가시켜주는 약으로 TGN1412를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슈퍼 애거니스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T셀이 프롤리퍼레이션 되려면 T셀 리셉터, TCR과 CD28가 같이 붙어야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 TGN1412은 T셀의 도움이 없이도 그냥 여기 28에만 붙어서도 원하는 그런 T셀 프롤리퍼레이션, 머추레이션, 디퍼런시에이션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거 슈퍼 애거니스트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명의 건강자원제가 최초 용량 투여받고 전부 다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그 약을 인퓨전 투여받고 처음에 머리 아프고 목 딱딱해지고 춥고 아프고 혈압 떨어지고 심장 빨리 뛰고 키드니 펑션 나빠지고 그래서 ICU 다 실려가고 몇 사람은 히모 돌리고
계속 누워있다가 나중에 다행스럽게 다 퇴원은 했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있는 것처럼 그 환자들의 예를 보면은 인퓨전 시작한 날짜로부터 TNF 알파, 그 인터페론 가마 같은 이런 있는 사이토카인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CRP 어디나요? CRP 같이 이게 non-specific한 immune function receptor 같은 이런 다양한 인터루킨들도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티피컬한 사이토카인 스톰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 스터디를 할 때, 이 최초 인천에서 임상시험을 할 때 이 회사가 어떻게 최초 용량을 결정했느냐 하는 건데 보니까 이겁니다. 노아엘이 50, 이게 가장 더 작은 노아엘을 준 건데 이거로부터 이게 이제 멍키에서 개자리 원숭이 그래서 컨트롤 팩터 3.1로 나눴더니 16 mg/kg 그걸 주면은 저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은 16 mg/kg니까 세이프티 팩터를 10으로 하면은 10을 나누면 1.6mg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 10이 아니라 무려 160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최초 인체대상 임상시험의 용량이 첫 용량이 0.1 mg/kg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본다면 이 회사가 FDA에서 당시에 recommend하는 어떤 기준을 따라서 첫 용량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DA나 당시에 또 지금도 여전히 권장하는 방법은 애니멀 탁스 데이로부터 휴먼 탁스를 예상하고 그래서 이제 노아일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 그걸 컨버전 팩터를 써서 휴먼 이퀄리번스 도주를 구하고 거기로부터 MRS를 세이프티 팩터를 나눠서 구하게 되는 Maximum Recommended Starting Safe Dose 이렇게 정하는데 이게 이제 그 TGN1412 케이스가 생기고 나서 저게 이제 영국에서 발생한 일인데 영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왜 무엇이 잘못됐겠나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은 maybe 이런 어프로치가 문제 있을 수 있겠다. 즉 독성으로부터 출발하는 MRSD를 결정하는 방식은 small molecule based의 chemistry 의약품의 최초 인체대상 임상시험에는 might be okay. 그런데 biologics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할 수 있겠다. 특별히 biologics 중에서도 기량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inhibition 또는 antagonism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agonist로 기능하는 아까 TGN1412처럼 이러한 의약품, 이러한 생물학적 제재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거에 사용되던 탁스 데이터로부터 오는 MRS 결정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 메이블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Minimum Anticipated Biological Effect Level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관점에 따라서 계산할 때는 탁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효력을 나타냈던 동물 실험 자료로부터 가장 낮은 어떤 효과를 나타낼 걸로 생각되는 메이블은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inimum Effect Dose (MED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는데 사실 메이블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대해서는 규정은 또 Rectal Guidance는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스폰서의 어떤 결정 사항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컨셉은 조금씩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TGN1412의 경우에는 이게 애거니스트로 작용하는데 애거니스트는 말이에요. 엔테거니스트의 경우에는 가능한 그 수용체를 그러니까 원하는 리셉터를 많이 오랫동안 블록하고 있는 것이 효과를 오래 또 강력하게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거니스트, 다시 말해서 기량제가 아니라 엔테거나이징 하는 것이 아니라 애거니스트로서 그 어떤 작용을 항진이 아니라 증가시켜주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occupancy, 리셉터, 그러니까 수용체에 붙는 정도가 approximately 5 to 10% 정도면 오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라 애고니스트 우리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인헬레이션 할 때 아스마 이런 환자들 경우 이제 그런 걸 쓸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적절한 효과를 나타내는 어떤 애고니스트의 리셉터 occupancy 수용체 이렇게 붙어 있는 정도는 한 10% 미만.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용체에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붙어버리면은 그 수용체가 작용하는 내부적인 생리학적, 생물학적 기능이 지나치게 커져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한 5 to 10%로 맞추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량제와 애거니스트의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TGN1412도 마찬가지로 애거니스트로서 기능을 하니까 10% 정도의 리셉터 아큐펀시를 보인다고 할 때 그럼 TGN1412는 어느 정도의 용량이 들어가면 좋겠냐. 이건 이제 KD, Dissociation Constant에 따라 이게 이제
크다는 얘기는 별로 안 친하다는 얘기고 작으면 친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KD가 클 경우에는 용량이 올라가야 되고 KD가 작으면 당연히 용량이 떨어지겠죠. 이 그림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저 어떻게 나오는가 물어보시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런 그림이고요. TJ1412의 경우에 봤더니 얼마 정도면 되냐면 한 10%의 리셉터 아큐펀스로서 이 0.68 나노몰라 정도의 타겟 익스프레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 보면은 대략 1 마이크로그램 per kg. 근데 아까 얼마 했어요? 0.1 믹 per kg 했어요. 0.1은 몇 마이크로그램입니까? 100 마이크로.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는 실제 이 약의 10% 리셉터 아큐펀시를 보이는 1 마이크로그램 per kg보다 몇 배? 대략 한 100배 정도의 용량이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제 환자들이 그 약 투여받고 이렇게 했던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약물의 경우에 전이상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 5.11A1이라고 하는 건 이제 G의 그러니까 Murine anti-CD28인데 결국 이제 TJ1412 사람에서 그걸 봤더니 이런 그 T셀 프롤리페레이션 시키는 게 여기다가 0.1 마이크론 per ml 정도가 되면은 이제 미니멈하게 여기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걸 알게 됐던 건 사실은 이미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이렇게 아까 그 엑스퍼트 워킹 그룹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거꾸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0.1 마이크로그램 per ml라고는 만약에 이걸 우리가 미니멈 인펙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거대 분자는 들어가면은 플라즈마 안에만 있기 때문에 대개 70kg의 남자 환자는 대개 2.5리터 정도의 플라즈마 볼륨도 시럼 볼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0.1 마이크로그램 밀 정도를 성인이 건강 성인이 이 농도를 얻으려면은 도주를 결정할 수 있죠. 왜냐면 플라즈마 볼륨 2.5리터로 생각하면은 그죠? 계산해 봤더니 그 용량은 이걸 이제 역수를 나누고 계산하면 되니까 대개 계산해 봤더니 70kg 성인의 경우에는 kg당 3 마이크로그램 per kg 정도만 됐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얼마 줬다고요? 100 마이크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약 30배 이상 고용량이 들어갔던 것들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TJ1412의 경우에는 이런 노멀 어프로치로 한 것이 그 당시에는 다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추천 방법이었잖아요. 그 방법을 썼을 경우에 이러한 세이프티 이슈가 생겼다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유로피안 가이던스가 2007년 아까 계서 2005년에 발생됐던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스탑. 우리가 처음 인체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특별히 하이 리스크가 예상되는 의약품 biologics is one of them.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노알 어프로치가 아니라 메이블로부터 하되고 메이블을 어떻게 할 건가 가용한 모든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레커멘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질문을 드릴 거는 노알 어프로치 좋은데 왜 그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다가 왜 TJ1412에서 갑자기 이렇게 붐 하고 나왔을까요? 생물학적 제재가 저게 처음이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Any idea? 왜냐하면요 이전에 개발되었던 대부분의 생물학적 제재는 어떤 작용 기준을 통해서 특정한 수용체나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함으로써 블럭 엔테거나이징 함으로써 기능을 나타내도록 하는 의약품이었는데 이 약은 그냥 happen to be 그러니까 antagonize가 아니라 agonist로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의약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불행한 케이스였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최초 인체대사 임상시험은 특별히 바이오틱스 할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에 따라 이런 이제 새로운 가이던스가 나왔고 여기에 가이던스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MRS를 결정할 때 노알이 아니라 메이블 또는 그와 다른 미니멈 이펙티브 도즈를 먼저 전임상에서 확인하고 거기로부터 다시 해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세요라고 권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 학생이랑 제가 작년 말에 냈던 페이퍼인데 그 학생 육과대학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냥 뭐 랩에서 일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와서 했는데 뭐를 그냥 하고 갈까 하다가 이제 오케이 그러면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서훈영이라고 이제 회계학과 전공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오케이 그렇다면은
모노클라이트 바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일군 항체가 지금까지 이게 몇 년도 90년부터 2014년, 그러니까 15년 기간 동안에 처음 인체 대상 임상 시험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첫 번째 용량을 결정했는지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200개 이상 되는 페이퍼를 다 비교하고 그중에 79개를 찾아냈고 그래갖고 이제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퍼블리케이션이 된 건데 거기 보니까 실제로 노알 베이스가 여전히 보가지 하는 것들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메이블이나 또는 에미디 베이스드 어프로치도 많이 쓰기 시작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소위 말하는 메이블 or 에미디 베이스드 MRS 결정 방식의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데요. 2005년 이전에는 한 건도 그 방식으로 쓴 적이 없는데 2005년 이후서부터 한 건씩 생기고 최근에는 그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그 T-Gen 1412 케이스에 의해서 FDA는 아니고 EMA에서 이런 가이던스를 했기 때문에 그 가이던스를 따라서 바이오로직스 특히 모노클라이트 바디의 최초 인체 대상 임상 시험에 maximum recommended starting safe dose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자, 네. 그러면 사실은 전임상 실험 할 때도 사실은 얘가 어차피 CD28에 작용을 하면 동물에서도 어쨌든 정상 동물이지만 뭔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때 혹시 이거의 그 양리 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 그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노화를 안 잡은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 제가 오늘 그 데이터 다 안 보면 왜냐면 그게 또 하나의 1시간 이상 되는 강의 그 토픽이라서 제가 이제 바이오로직스 개발하는 회사에서 가끔씩 이제 저를 인바이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슬라이드를 다 갖고 왔는데 거기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요.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검토할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추가 실험한 것도 있고 해봤더니 실제로 최초 인체 대상 임상 시험에 사용됐던 아주 낮은 용량 있잖아요. 0.1 mg/kg 그거에 대한 휴먼 이퀄 도지가 거꾸로 그 용량을 rats 또 monkeys 투여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인터페론 가마 그다음에 TNF 알파 이런 임문 사이토카인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들이 관찰됐던 걸 알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일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그 이전 걸 보니까 여기 우리가 잘 몰랐었구나 하는 걸 알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였던 EMA의 가이던스에서 첫 용량 결정할 때 특히 highly 리스키한 생물학적 제재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자료 이미 확보된 자료를 다양한 방식 그런 다양한 방식 여러 가지 이제 그중에 이제 모델링,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낮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용량 또는 농도인지를 확인하도록 권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네. 네. 할까요? 자, 첫 번째 용량이 결정됐어요. 이제 그럼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얼마나 높이 올라갈 거냐, 낮게 내려 또 날아가다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스톱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첫 용량을 X라고 하면 처음에는 조금 많이 올리고 나중에는 조금 천천히 올리는 방식. 저건 제가 예로 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 아이디어는 뭐예요? 아까 노알에서 출발했다는 메이블에서 출발했던 간에 그 용량은 실제로 환자에게 투여됐을 때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는 PAD, Pharmacological Active Dose보다 낮은 용량이니까 낮은 용량에서는 가능한 빨리빨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용량 또는 어떤 PAD를 넘어서 용량쯤 되면은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 보자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돌에 새겨져 있는 일반 원칙이 없습니다. 저건 제가 예로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스폰서가 기존에 얻어진 탁스 데이터나 여러 가지 과학적 레셔널을 세워서 적절한 도즈 에스컬레이션 스킴을 갖고 그 내용이 프로토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을 올라갈 때 이렇게 프로토콜에 명시하는 것과 동시에 한 코트, 한 용량군에서 얻어진 자료를 일단 검토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이러저러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그 다음 용량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것들을 프로토콜에 넣는 것이 훨씬 더 안전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모든 스폰서들이 다 이런 식으로 세이프티 모니터링 커미티를 통해서 검토하고 그 문제가 없을 때 그 다음 용량으로 올라가도록 한다. 어떤 경우는 PK 때 다시 약물 농도도 얻어서 이것이 혹시 우리가
동물 자료 전임상 실험 결과에서 얻었던 기대되는 익스포저보다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샘플링 타임이 적절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 이 뒷단에 후단에 있는 체열 시간도 추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레커멘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반드시 이런 도즈 에스컬레이션 되는 어떤 원칙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건가 하는 것들은 나와야 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플렉서블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올라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스탑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프로토콜 안에 상세히 설명되고 정의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임상 시험 모든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험자의 내학성,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릴 건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스폰서에 조금 더 유연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자, 센티넬 또는 non-to-sentinel이 뭐냐면요. 처음 줄 때,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인체 대상 임상시험 티피컬하게 몇 개 용량분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10명이 들어오면은 10명 중에 8명은 액티브 도즈를 받고 2명은 플라시보를 씁니다. 왜 플라시보 쓰는지 제가 이제 다음쯤 슬라이드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럴 때 한꺼번에 8명, 보통의 경우는 10명을 우리가 인롤해서 백업을 한 2명 정도. 왜냐면 아침에 갑자기 문제 생겨서 내보내는 환자가 피험자가 있으니까 2명 정도를 백업을 해서 재웁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 제가 이제 진찰하고 PI니까 다 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약을 투여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만약에 이것이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약,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생물학적 제재 이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10명을 투여하지 말고 2명 골라서 1명은 액티브, 1명은 플라시보 랜덤하게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주고 나서 문제가 없는지를 며칠 관찰해 보고 괜찮으면 나머지 8명 불러서 8명은 7명은 액티브, 1명은 위약 이렇게 투여하자는 게 센티넬 방식입니다. 센티넬은 이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거 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연식이 됐다는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은 안 하죠 그런 거는. 저희 때는 그런 거 했었는데. 그 척후병이라는 뜻이 스카웃입니다. 그렇죠? 그 센티넬이 그런 겁니다. 그 스카우트 센티넬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미리 가서 뭘 좀 이렇게 해보는 그런 역할, 척후병 뭐 이런 의미인데 센티넬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지만 이 약물의 어떤 인체 내 안전성 이슈가 우려가 될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어떤 한 방법입니다. 자, 디자인 옵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일상 임상 시험의 경우에 이런 것처럼 무작위 배정, 그다음에 맹검, 또 위약 대조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상 임상 시험에서 물론 효과를 판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약이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내약성은 좋은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공정하고 밸런스드 웨이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조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약군이 들어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일상 임상 시험이 이 약물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내약성을 보일 건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위약군은 숫자가 적도록 그래서 10 플러스 2, 6 플러스 2 앞에 숫자는 위약이 아닌 액티브 뒤에 숫자는 위약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랜덤 어사이먼트를 해서 저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고 그러나 이런 경우에 약을 일상임상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태블릿이나 캡슐이나 이런 포뮬레이션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걸 또 쌓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unblinded pharmacist나 임상시험 관리약사나 또는 unblind CRA 그러니까 Clinical Research Associate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they don't talk to me, I don't talk to them either. 그렇죠? 저도 서로 얘기 안 하죠. 모른 척 딱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그 베이스라인 또 레퍼런스가 되어줄 위약군이 필요하고 가능한 그 위약군에 들어갈 환자들이 랜덤 어사이먼트가 되도록 함으로써 혹시라도 끼어드는 바이어스에 의해서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스타일 디자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플러스 컨트롤 다음에 시리얼리 용량을 올라가는 시퀀셜한 방법인데 사실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제가 한국에 와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 임상 시험의 가장 중요한 비율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유연함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연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러면서 가능한 일상임상 시험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학습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원래 그게 일상임상 시험의 목적인데 보니까 처음 다 똑같이 그냥 한 4개 용량 싱글 어센딩 그다음에 뭐 2-3개 용량 잡아서 멀티플 어센딩 땡 이러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일상임상 시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내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가장 잘 얻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디자인할 건가 이거는 스폰서의 리스폰시빌리티지만은 동시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여러 선생님들 같은 심사관 선생님들께서 허용해 주셔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제가 이제 좀 이따 사례로 말씀드릴 텐데 이게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연성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으냐. 특별히 유연성 중에 안에 아까 용량, 증량에 대한 것도 있었죠.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오케이 x, 3x, 뭐 6x 뭐 이런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첫 용량과 오케이 마지막까지 용량 또는 첫 용량부터 올라가는 일반적인 원칙을 정해놓고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그 다음 용량으로 올라간다는 정도의 언급만 있고 그 안에서 용량이 오르고 내리는 것들은 실제 얻어지는 데이터를 보고 안전성, 내약성, 그다음에 가능하면 약동학적 자료를 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되면 그 다음 용량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다시 내려오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스터디 프로토콜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스폰서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러한 프로토콜을 심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특히 일상임상 시험의 경우에 이런 유연함이 어떠한 그 의약품 개발을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인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임상 시험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하죠. 시퀀셜하게 첫 번째 용량 그룹에 각각 4명에서 2명 플러시보 6명은 인베스티게이셔널 프로덕트를 받고 괜찮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코트 한 명에 그러니까 첫 번째 코트 6명은 활성 2명은 위약인데 이게 크로스오버식으로 첫 용량을 받은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보다 더 높은 용량 괜찮으면은 더 높은 용량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코드 2에서는 오케이 그보다 더 높은 용량을 마찬가지로 하면 이건 크로스오버이죠. 이렇게 할 거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같은 한 사람이 여러 단계의 용량을 투여받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중요한 intra-individual variability만으로 약물의 exposure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서 서로 다른 용량군에 서로 다른 피험자가 들어왔을 때 생겨나는 개체 간 inter-individual variability를 없애는 그래서 훨씬 더 작은 숫자로 원하는 더 클린한 또 intra-individual dose concentration relationship을 얻을 수 있는 약동학적 선형성 이런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왜 하느냐는 거죠. 한번 이런 게 있는 줄 모르고요. 두 번째는 있는 줄 알고 했지만 식약처나 ILB에서 잘 안 받아주고요. 세 번째, 약물 자체가 half-life가 너무 길어서 항아의 약과 그 다음 용량이 들어가 있고 둘 사이에 되게 워시엇을 거쳐야 되는데 그 워시엇이 일반적으로는 어떤 유효 half-life, 반감기의 4배 또는 5배 정도는 거쳐야 되는 만약에 어떤 약물이 뭐 예를 들어서 half-life가 일주일이다 이렇게 되면은 5주, 6주를 기다려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을 쓰는 것이 그닥 효율적이지 않겠죠. 하지만 경구로 투여하고 half-life가 짧은 것으로 추측되는 어떤 약물의 경우에는 또는 한번 첫 코호트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within group dose escalation scheme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이렇게 인터락킹 디자인을 합니다. 즉 코호트 1의 경우에는 퐁당퐁당이죠. 비둑 퐁당퐁당. 다만 이들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용량으로 올라가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안전성의 문제나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면 이제 각종 다양한 이런 디자인들이 가능해지는 것들.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싱글 어센딩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멀티플 어센딩인데 두 가지 같이 모아서 한 코트에서 같은 용량의 싱글 어센딩과 멀티플 어센딩을 다 볼 수 있다는 거. 리피티드 도즈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의 격자식으로 어떤 아주 그 다양한 형태의 크로스오버 디자인, 또 인터랙팅 디자인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토콜 이게 뭐냐면요.
또 제가 한국에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싱글 어센딩 프로토콜 빅 끝나면 멀티플 어센딩 룩 해서 다시 빅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의약품 개발의 가장 중요한 건 속도이거든요. 효율성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스타디 컴포넌트마다 프로토콜을 따로 만들어서 아이 받고 식약 처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 사실 하나의 프로토콜 안에 몇 개의 different parts가 들어가는 형태의 원 프로토콜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식약처, 뭐 IRB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동시에 또 회사들이 이게 약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되게 한국의 경우는 그런 것들을 회사 자체의 펀드보다는 외부에 가서 무슨 펀드를 받더라고요. 무슨 뭐 범부처, 무슨 뭐 어디.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내면은 돌았냐?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임상시험을 편하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하나의 프로토콜 안에 이런 싱글 어센딩, 멀티플 어센딩 그리고 멀티플 어센딩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언컬러지 사실 제가 여러 번 안 넣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언컬러지 그 자체가 한 서너 시간 정도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언컬러지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컬러지 스타디 디자인 많이 하고 미국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한국 와서도 이제 몇 개 지금 제가 언컬러지 스타디에 이제 그 클리니컬 PI에 따르고 저 이제 클리니컬 파마칼러지 PI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험을 좀 갖고 있는데요. 언컬러지 스타디 사실은 이게 건강 자원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스타디 하는 것과 매우 다르게요. 그냥 정해진 방법으로 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데요. 용량 올라가는 방식은 좀 비슷하게 올라가지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100% 올리고 그다음에 조금 올려와서 찔찔찔찔 올라오는데 이 방법은 사실 경험적으로 볼 때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계속 쓰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NCI가 후원하는 임상시험, National Cancer Institute 거기서 다양한 형태의 일상 임상시험을 서포트하거든요, 스폰서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서 질문. 그 중에 소위 말하는 MTD, 일반적으로 Maximum Tolerated Dose, 최대 내약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항암제,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의 경우에 중요한 목적인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임상시험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용량을 올려가서 이게 MTD야, 붐, 끝 이렇게 하는 임상시험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나? 아이디어가 없으시면 던져보세요 한번. 자, 80%, 50%, 30%, 10%, 10% 무슨 얘기예요? 용량을 너무 낮게 설정하거나 올라간 스텝이 많아요. 제가 심지어 봤던 제가 인버했던 스터디에는 코호트가 몇 개 들어가면 26개 들어갔어요. 얼마나 시간 걸렸을까요? 3년 반. 페이스 1 3년 반 해가지고 그게 경쟁력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사실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페이스 1 스터디 항암제는 일상임상에서 이렇게 합니다. 한 군에 3명 불러서 3명 모두 dose limiting toxicity, 용량 제한 독성, 용량 제한 독성은 일반적으로 grade 3,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배드리든 상태 바로 전에 그 상태의 독성을 나타내는 독성이 DLT이고요. 근데 이제 hematological toxicity, 예를 들어서 뭐 헤모글로빈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뭡니까 뉴트로필 카운트가 줄거나 플레이틀리트, 혈소판 숫자가 주는 것들 그레이드 4까지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P를 주거나 아니면 GCSF나 TPO 같은 걸 주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더 이렇게 리웨이를 주는 거죠. 근데 그게 DLT인데 3명 중에 DLT가 안 나타나면은 그 다음 원래 정했던 용량으로 올라가고 만약에 3명 1명이 DLT가 나타나면 이 뭐지? 3명 더 해보자. 불러서 3명 더 해보고 6명 중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추가로 인노란 3명 중에 DLT가 하나도 안 나타나면 그럼 6명 중에 1명이죠. 그럼 그 다음 용량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 또 1명이 용량 들어왔던 중에 DLT 1명 이상이 나타나면 오케이 stop there 그리고 그거를 MTD, 그러니까 MTD로 하고 그거보다 하나 낮은 용량을 recommended phase 2 RPT도 이렇게 recommended phase 2도 RP2D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사실은 왜 그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작했는지를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 아이는 뭐냐 6명 중에 1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한 10~5% 정도잖아요. 이 정도의 탁시스가 나타나면 그거는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하는 컨셉이 들어가 있는 거지만 사실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오버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제한되어 있고 그 중에 논의가 많이 됐고 실제 조금 시도돼봤던 것들이 이제 CRM (Continual Reassessment Method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a priori하게 선언적으로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탁시시티가 나타날 수 있는 DLT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표시한 건데 어떤 형태의 어떤 모수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DLT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 DLT가 어느 정도의 probability 미만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accept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용량에 툭 던진 다음에 그 용량에서 DLT가 한 명으로 나타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투여되는 환자는 좀 낮은 용량으로. 그러면 DLT가 용량에 따라 DLT가 나타나는 probability는 이렇게 right shift다 심해서 용량이 증가하더라도 DLT가 나타나는 proportion이 probability가 떨어진 쪽으로 가겠고 반대 경우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방식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우리가 선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DLT가 용량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선언적으로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게 그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케이 이거에 나타나니까 이게 우리가 accept 할 수 있는 용량분이라 따라서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모르니까 제일 낮은 용량분에서 해보자. 이게 딱 여기다 환자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해봤더니 그 환자에서 어떻게 톡시시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즉 DLT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걸 조금 올려서 그 대신에 여기 있는 것처럼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게 컷오프니까 요거보다는 좀 낮은 probability를 갖는 용량 중에 제일 큰 거. 그게 뭡니까? 3. 거기다가 그 다음 환자는 넣는 겁니다. 그리고 해봤더니 3에서 해봤더니 그 환자가 DLT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높이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아까 이 소위 말한 DLT가 나타난 커브가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돼서 더 밑에 용량 그래서 용량 2를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언제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끝내야 되는지 선언적으로 결정하실 방법이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30명까지 한 다음에 끝내보자, 뭐 50명 한 다음에 끝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특정한 어떤 용량군이 몇 명 이상 투여되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매우 아비트러한 방식인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CRM 메소드로 쓰려면은 그 인베스티게이터 사이트에서 병원에 통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새로 환자가 들어올 때마다 매번 프로젝트를 계산해서 다시 그림 그리고 그거에 따라 그 다음 용량은 이렇게 하세요, 다음 용량은 저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일상 임상시험, 항암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곳에서 그러한 서포트를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사실 상업화해서 우리가 커머셜라이즈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몇 개 있긴 했는데 거의 기능 못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규제기관, 식약처나 또는 FDA 또 IRB 이런 데서 이렇게 쭉 내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그 컨선을 제기하기 때문에 어플을 받기가 좀 어려운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FDA에서 허가받았던 여러 가지 그 사이트 탁식도 타겟 모니터링 타겟 에이전시의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first in human study 했는가 쫙 봤더니 대부분 뭡니까? 다 트래디셔널하게 3+3로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뭐 CRM, 뭐 다른 방식으로 쓰는 거는 거의 없다. 왜? 너무 힘드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제 혹시 oncologist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끼리요, 그냥 oncologist 아닌 사람들끼리 이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저의 그 슈퍼바이저 카운페이라고 내과 의사였고 시더 FDA 디렉터를 이제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oncology drug development는 여전히 middle age, 뭐요? dark age,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이제 하면은 근데 그런 얘기는 절대로 그 oncologist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싫어하니까. 그분들은 되게 당신들이 제일 똑똑한 거로 생각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또. 근데 어쨌든 간에 드럭 디벨롭먼트 정말 중요하고 oncology 중요한데 이 특히 초기 oncology 드럭 디벨롭먼트를 서포트하는 사이언티픽 레셔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도 경험치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새로운 방법들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닥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죠. 자, 이걸 갖고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어떤 식으로 해볼 건가 하는 얘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빨리 환자로 이전해야 될 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Traditional phase 1 study non-oncology 다 그랬죠. 건강한 사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몇 가지 정해놓은 용량군을 갖고 그 다음에 익스포저의 정도를 줄입니다. 하루, 그 다음에 할 때도 뭐 한 4, 5일 이게 끝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플렉서블하게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페이스 1 스터디 특히 싱글 어셈이 멀티플 어셈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치 프로토콜에다 정의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자도 그렇고 스폰서도 그렇고 규제기관에 있는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오히려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게 임상시험, 초기 임상시험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oncology의 경우에 그 다음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이프티를 갖다가 보존하는 뭐 잘 기능을 하지만은 이게 에피컬 시그널을 찾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싱글 어센딩, 멀티플 어센딩 다 페이스 1 스터디 끝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 up to 2 years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oncology에서 하는 것들을 좀 배워보자. 거기로부터 우리가 어떤 해볼 수 있는 게 없는가 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oncolog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first in human study를 건강인이 아니라 환자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한 낮은 용량에서 환자를 많이 투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포텐셜 베네핏이 거의 없는 낮은 용량군에 많은 환자를 투여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좋은 게 아니니까 효과가 없을 거로 생각되는 용량군, 낮은 용량군은 가능한 제한된 환자만 투여되고 빨리 높은 용량으로 올라가도록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초기 단계부터 환자니까 사용해서 혹시라도 potentially efficacious한 어떤 시그널이 있으면 그걸 빨리빨리 잡아내서 이후 임상시험에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갖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유연하고 그리고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non-oncology 경우에 환자로 빨리 이전해 가는데 그냥 가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접목해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해볼까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단 처음 싱글 어센딩은 건강 자원자로 하고 멀티플 어센딩으로 넘어갈 때 환자로 멀티플 어센딩을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멀티플 어센딩에 몇 개 효과를 나타낼 거로 생각되는 용량군에서만 환자를 등재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 개개인의 가장 적절한 옵티마이즈된 익스포저 레벨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why not to use that 그렇죠? 그렇게 쓰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더우지나 또는 기간이 다 포함이 되는 컨셉입니다. 이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G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위는 말처럼 보이는데 이 포인트인데 밑에는 뭐처럼 보입니까? 얼룩말. 이 증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기했어요. 근데 뭐가 좀 약간 어색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리가 작아서 그런가. 자, 제가 PI로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제 국내 모 회사가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입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비만 치료 중에 현재 유일하게 쓰고 있는 것은 향정신성 비만 치료제 말고요. 무슨 펜처닌 무슨 이런 거 말고요. 뭐가 유일합니까 지금? 네? 올리스테이라고 하는 약이 유일합니다. 올리스테 워시에서 만든 건데 지방을 녹여서 지방이 흡수 안 되게끔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허가받던 뭐 시트라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슈가 있어 다 퇴출을 됐고요. 체중 감소제는 사실 무척 필요한 약인데 제가 쭉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뚱뚱한 사람을 여러분 잘 못 보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 한국 사람은요 뚱뚱한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뚱뚱한 게 아니에요. 정말 뚱뚱한 사람 보면요 그런 분 옆에 앉아서 비행기 타고 가보신 경험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건 괜찮은데요 산소 포화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곧 죽을 것 같아요. 하여튼 큰 문제입니다. 그 나라는 이제 그런데 어쨌거나 비만 치료제 이게 꼭 필요한 건데 국내 회사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약은 이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동물 실험에서 동물에게 이제 아주 고칼로리 약을 먹여가면서
이 약을 쳤을 때랑 치지 않았을 때 그 약의 또 용량별로 얼마나 체중이 덜 증가하는가 이런 걸 본 겁니다. 안 쳤을 때는 많이 증가하는데 약물 용량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용량이 많을수록 고용량일수록 체중이 증가하는 정도가 베이스라인 대비 적다. 약효 실험을 통해서 이게 동물에서 효과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실제로 봤더니 이 약이 시트라민이라고 하는 대주약물에 비해서 이 약물은 이건 이제 그 비이클 쓴 거고 이건 하이패 다이어트 한 거랑 뚱뚱한데 내장되면 죽여주잖아요. 이렇게 거의 똑같은데 이 약을 먹었더니 그게 거의 안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약의 작용 기준 중에 하나는 에디포지네스. 팻셀의 숫자 또 팻셀이 증가하는 것을 또 뚱뚱해지는 것을 그러니까 팻셀이 하이퍼플레이자 숫자가 많아진 것과 그 다음에 팻셀이 이렇게 그 자체가 그 안에 팻을 넣어서 뚱뚱해지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어떤 항비만 효과를 갖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주요 작용 기준이고요. 그것과 함께 동시에 이 약물이 인플라메이션을 갖다 억제해주는 것들이 전임상 동물 실험에서 알려졌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질병은 거의 모든 질병마다 인플라메이션, 염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몰랐는데 coronary artery disease, 그러니까 관상동맥 질환도 임상적으로는 전혀 몰랐던 거지만 그게 inflammatory disease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igh sensitive CRP 같은 것들이 어떤 coronary artery disease나 acute heart attack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포식자인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Anyway, 최근에는 비만도 임상적으로는 연관성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게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약을 갖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anti-inflammatory, 그러니까 inflammatory 마커들 주로 이제 사이토카인들, 뭐 TNF 알파도 여기 있고 TR2, TR 같은 이런 이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이토카인 중에 인플라메이션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을 약을 쓴 것과 그다음 쓰지 않은 것들, 친 것과 치지 않은 것들을 비교했더니 이게 이제 다 이제 그 웨스턴 블롯 해가지고 얼마나 그것들이 있는가 봤더니 이게 이 약물을 쓴 경우에 인면 사이토카인들 또는 인면 인플라메이션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유전 소인들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물론 원인인지 아니면 결과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약물이 팻셀 줄여주고 다음에 엔티-인플라메이터리 액션을 통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약물 싱글어싱 도즈를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강한 자원 남자를 통해서 200에서 1400mg까지 양이 좀 많은데 이건 이제 왜냐하면 실제로 전임상에서 되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용량이 인체로 전환했을 때 대개 300mg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약물의 내역성이 무척 좋았습니다.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런데 이 약물도 특징적인 게 이게 매우 라이포필릭한 컴파운드라서요. 약을 쓸 때 그냥 공복 시에 까만색 했을 때보다 이렇게 약물을 줄 때 약을 먹기 전에 음식을 준 다음에 먹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가스 엠프팅 타임이 뒤로 약간 지연되기 때문에 최고 혈중 농도가 관찰되는 시점 Tmax는 약간 딜레이 되지만은 이 약물을 그냥 공복 시에 먹었을 때보다 식사 후에 먹으면은 그 익스포저가 한 3-4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그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PBPK (Physiological Based Pharmacokinetic) 모델을 통해서 이 약물의 결국 에디포지네시스를 줄이는 게 결국 약물 작용 기준이 뭐냐면은 팻셀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 약물이 팻을 정말 이전에 가능한 것들을 저희가 이 PBPK 모델을 통해서 해봤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까 시간보다 훨씬 더 늦은 시간, 그 디스트리뷰션 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은 시간에 이런 팻셀로 가서 오랫동안 거기에 잔존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적어도 pharmacokinetically 이 약물이 작용할 수 있는 site of action에 가고 거기에 오래 있음으로써 원하는 효과, 살을 빼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저희가 어떤 스타일을 지어내면은 남자와는 여자도 넣고요. 그렇죠? 제가 여혐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서 여실히 입증되지 않습니까? 랜덤하게 해서 한 명은 플라시보 5명 액티브, 남자의 경우는 6명이니까 여자는 1대3으로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멀티플러스인데 이 할 때 이거를 3가지 용량 모드로 하면서 하는데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 페이스 1인데 에피커시 시그널을 보았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건강 자원자가 아니라 환자 뚱뚱한 사람을 환자라고 정의할 수 있으면 환자죠, 그죠? 그래서 BMI가 동양인의 경우에는 30 이상이 환자가 아니고 27부터서 27 이상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30 넘는 환자들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건강자원자가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멀티플 어센딩을 했고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비시티의 어떤 클리니컬 메저, 체중이 제일 대표적이죠. 근데 그 한 것만이 아니라 CT 찍어가지고 내장 비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고, 옵티마이즈 익스포저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복에 먹는 것보다 이 약을 식사하고 먹으면 훨씬 익스포저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익스포저를 맥시마이즈하는 쪽으로 가자. 내약성이 매우 좋은 약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거를 보통 멀티플 어센딩 할 경우에 되게 5일 정도 스탑합니다. 왜냐면 멀티플 어센딩 할 경우에 경구로 투여하는 약물의 경우 되게 half-life가 12 그러니까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한 4번 정도 투여하고 나면은 약물이 항정 상태에 도달해서 그때 되게 PK라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 하지 말고 물론 일주일째도 우리가 중간 검토를 하기 위해서 2박 3일 입원시켜서 PK 하지만은 이 일주 또는 5일 투여하는 게 아니라 4주 투여하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약이 만약에 항비만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효과를 관찰할 만큼 기간은 안 되지만 적어도 그런 어떤 에피커시 힌트나 시그널이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은 쓰자. 4주 이렇게 돼요. 무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이 약물이 엔티인플라마토리 액션을 통해서 항비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생리학적 지표를 같이 조사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쉽게 허가받았을까요? 어렵게 허가받았을까요? 네? 네? 쉽게. 요즘에 쓰면 좀 쉽게 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그대로 냈을 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번쯤인가 식약처에 이제 우리 스폰서랑 같이 와서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왜 이게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해도 문제가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clinicaltrials.com에 가서 multiple ascending 해봤더니요, 평균적으로 평균 투여 기간이 얼마냐면 3개월이에요. multiple ascending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일주일하고 끝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multiple ascending 도즈를 환자에서 하는 어떤 스터디, 두 번째 스터디죠. 어떤 것도 1년짜리도 있어요. 물론 내약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한 번에는 안 됐어요. 그 2번 제가 내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설명하면서 이게 왜 필요하고 그 필요성은 다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환자로 빨리 이전해 가야 되니까 필요한데 굳이 그럼 1주가 아니라 4주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왜 필요한지 제 마음은 3개월 했으면 좋겠지만 뭐 그건 너무 오래 기니까 일단은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적어도 시그널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거 설득을 해가지고 했죠. 쉽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게 그 결과를 딱 보니까요. 플라시보 대비해서 적어도 우리가 PAD에 가깝다는 200 환자의 경우에는 플라시보 대비해서 한 2kg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플라시보는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1kg가 늘었는데 200은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한 800g 정도가 빠진 거죠. 근데 문제는 400, 800은 그러한 양상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J-shape 커브라고 해야 되는데 이유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이 스타디 한 군당 8명이 액티브 2명이 플라시보고 그 환자들의 숫자는 사실은 어떤 의미 있는 통계학적으로 차이를 보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란 숫자이죠. 근데 필요한 거는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그널이 관찰됐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약을 환자들에게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쓰면은 체중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fat amount는 이쁘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이게 더 센시티브한 지표인데 저희가 CT를 통해서 내장 비만의 정도를 봤더니 마치 용량 의존적으로 플라시보에 비해서 베이스라인 대비 감소하는 것들이 보였고 아까 이제 인플라마토리 그 것들로서 마찬가지로 TNF-알파 봤더니 체중 감소한 200mg에서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감소하는 물론 400, 800은 체중 감소가 잘 된 것들을 반영하듯이 그다음 그렇게 변화는 없었지만 결국 이 스터디의 의미는 이게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건강인에 시작해서 환자로 빨리 이전해 감으로써 에피커시 시그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고 포텐셜 바이오마커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의 임상시험 단계에서 같이 특정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효과의 발견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생리학적 지표를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익스포저를 올려서 약을 투여하더라도 환자들이 이 약을 매우 안전하게 그리고 내약성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기관의
어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받고 허가받기가 어려웠고 프로토콜이 상대적으로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많이 사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model based structure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그 클리니컬 PA는 이제 저희 병원에 oncologist 이제 박영주 원장님이 하시고 제가 이제 임상양리 PA로 하는 건데 이 양반은 생물학적 제재입니다. EGFR이라고 하는 epithelial growth 저기 리셉터를 갖다가 붙여서 이제 어떤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현재 페이스 1으로 이제 모든 솔리드 튜머를 갖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거대 분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분자의 약물과는 다르게 약동학적 양상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흔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TMDD 또는 Target Mediated Drug Disposition이라고 하는 컨셉을 따르는데 이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턴오버와 함께 이런 그 리셉터에 붙었다 떨어지는 거죠. 즉 다시 리셉터의 턴오버와 리셉터와 약 외부에서 준 것들 사이에 어떤 교접, 교합 이렇게 붙는 거에 의해서 약물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했던 거는 뭐냐면 비임상 차례와 종관 엘러먼트, 다시 말해서 동물과 동물 종 사이에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동학적 지표의 또는 약동학적 모습 파라미터의 차이를 그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약물의 경우에는 대개 4에서 5mg 정도가 되면 총 클리어런스가 포함될 거다. 세츄레이션 될 거다. 그게 뭐냐면 그 클리어런스가 포함이 되고 이렇게 미니멀한 것만 남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약물이 외부에 준 약물이 원래 있는 리셉터에 다 붙어서 더 이상 어떤 리셉터랑 그 약물이 붙어서 인터널리제이션, 업서미제이션을 통해서 클리어되는 것은 거의 없고 찔찔찔찔 클리어되는 first order very slow process만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클리어런스가 포화되는 그 시점 어디에선가 약물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실제로 이건 이제 워터폴 플롯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물의 용량에 따라서 베이스라인에서 튜머의 숫자가 크기가 증가한 놈들, 떨어진 놈들인데 이렇게 떨어진 놈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4, 5mg per kg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를 갖냐면은 동물 자료를 이용해서 실제로 환자에서 어떤 용량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건지를 예측하는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스몰 몰리큘에 비해서요, 바이올로지스는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 조금 더 낫더라고요. 아마도 그거는 바이올로지를 통해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과정이 스몰 몰리큘에 비해서 보다 종간에 물론 차이는 있지만은 그걸 나타내는 기전이 유사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임상 단계에서 적절한 용량을 미리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따라 나타났고 이거에 따라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리셉터 아큐멘트를 충분히 보이고 이 약물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줄 때 어떠한 메인테너스 도즈를 쓰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통해서 확인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3mg per kg 위클리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걸 용량을 2배로 하고 바이위클리를 했을 때 비교적 Cmin, 트로프 컨센트레이션이 원래 4mg을 원스 위클리를 주는 것에서 그닥 낮지 않으면서 총 AUC의 경우에는 이 용량을 2번 줬을 때랑 비슷한 것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확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전까지 쓰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의약품 임상시험의 최종 결과에는 임상양리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PK 대시보드를 얻어내는 것이 꿈의 상태입니다. 드림 스테이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약물을 주어서 경구로 또는 이제 비정도 주어서 얼마가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가고 얼마가 들어가서 초의 통과 효과를 거쳐서 얼마가 대사되고 얼마가 최종적으로 시스템이 서큘레이션이 들어오고 그 중에 얼마가 페런트로 빠져나가고 얼마는 다시 대사돼서 메타볼에 빠지고 아까 이렇게 빠져나온 것들 중에 일부는 피시스로 일부는 수용성이어서 유리로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의 싱글 어센딩 또는 멀티플 어센딩 이런 방식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레이블링을 통해서 외부에서 준 것, 특히 외부에서 준 것이 어디로 빠져나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라디오 레이블링 임상시험을 실시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이 마이크로 트레이싱인데 저용량 또는 저용량이 아니라 마이크로니까 뭐라 그러냐 아주 초저용량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도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효를 나타낼 수 있는 용량의 100분의 1 또는 1
0.1mg 또는 100마이크론보다 더 작은 이 둘째가 작은 용량을 마이크로도즈라고 얘기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whatever compound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일정 탄소의 C12가 아니라 C14으로 리플레이싱을 하고 이것들을 준 다음에 이것이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흡수 또 대사, 배설되는 과정을 각각 검체를 모아서 이 약물의 최종 페이트를 알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마이크로를 쓰냐면요. 일반적으로 컨벤셔널하게 쓰는 마이크로큐리 레벨의 일반적인 어떤 그 라디오 레이블 스터디는 이걸 하기 전에 반드시 동물을 통해서 QWB 또는 Quantitative Whole Body Oral Radiography라고 하는 걸 해야 되고 이걸 거친 다음에 복잡한 도지메트를 통해서 실제로 매우 중요한 오간 어디냐면 testis, ovary, 그러니까 암컷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lens of the eye, skin 이런 데가 이제 중요한 오간인데요. 글로 가는 게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된다. 이건 그 QWBL에서 동물을 이렇게 딱 얼린 다음에요. 이렇게 통으로 쫙 짠 통, 얇게 자르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기는 C14 준 다음에 그래서 엑스레이 필름에 놓고 하면은 저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도지메틱을 하는데 마이크로 도징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다만 마이크로 도징을 할 경우에는 그 용량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인 LC 매스나 또는 스탠더드 매스 같은 방식으로 디텍트하기가 어렵고 또 리퀴드 센틸레이션 크로메로그램 LC 같은 것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런 엑셀러터리 스펙트로미터 같은 ANS 같은 특별한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는 이제 키스트, 서울대학교 지리학연구원이가 이렇게 세 대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키스트랑 이제 같이 공조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의 경고 투여한 이후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어베일러빌리티라는 거죠. 절대 생물학적 이용률인데요.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로스오버 투 트리트먼트 디자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환자 그러니까 건강평 자원자를 놓고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은 먼저 오랄, 다음에 두 번째 피리어드에는 IV, 반대 그룹은 그 반대의 경우로 해서 하는 건데 이런 디자인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간 동안에 이 PK 파라미터에 대한 것들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의 제가 내일의 제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오늘 저희 약물 클리어런스 청소율이 2주 뒤에 동일 약물의 저의 클리어런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앱솔루트 비율을 구하는 것은 그런 것을 그냥 가정하고 하는 거죠. 그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하나,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IV 포뮬레이션이 필요하잖아요. 비정주 한 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IV 포뮬레이션이 있는데 IV 포뮬레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매우 난용성이에요. insoluble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포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에도 안 넣고 뭐에도 안 넣고 이런 경우에 하시는 방법이 없죠. 더 큰 이슈는 포뮬레이션이 바뀌면은 그 포뮬레이션을 갖고 한 전임장 탁스 데이터가 저 서브아큐트는 들어와야 돼요. 이게 한 번 주는 거니까 그래서 2주 정도의 서브아큐트 탁스는 나와야 되거든요. GLP 그래야 돼. 그거 하려면요 적어도 한 반년 이상 걸립니다. 돈도 돈이지만 어렵잖아요. 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건 어떤 거냐면은 약물을 줄 때 먹는 거, 비정주 줄 때는 그냥 콜드 컴파운드, 즉 우리가 보통 보는 약물을 주고 그걸 치료용량으로 주고 IV로 매우 저용량, 이 경우는 0.1mg보다 더 낮은 용량을 주면은 우리 몸은 일단 이 테라피 도즈로 PK가 들어오니까 우리 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경구로 주건 IV로 준 건 같은 약물은 같은 약물의 경도를 따라서 PK 프로파일이 나타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 도즈만을 주었을 때는 이게 테라퓨릭한 리니어 도즈가 아니라 매우 낮은 용량이기 때문에 테라피 도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PK 프로파일을 잘 대변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미 치료 용량으로 PK를 세츄레이션 시키니까 IV로 극미량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극미량의 IV가 원래 이 약물의 IV PK를 나타낼 거라고 하는 것이죠. 체열을 해서 센트리퓨지하고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콜드 컴파운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LC-MS 또는 스탠더드 매스로 재고 레이블되어 있는 이 C4는 태깅된 거는 AMS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개되면 한 큐에 2피리어드나 한 번 피리어드에 오랄과 IV를 줌으로써 이걸 용량 보정해서 하게 되면은 당연히 IV로 준 것이 용량이 더 작았지만은 원래 용량으로 나눠주니까 당연히 IV보다는 오랄로 준 것이 더 낮은 농도 약물
시간 목선을 보일 것이고 이들의 AUC의 B를 구하면은 앱소 바이오빌리티를 구할 수 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스터디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3건 했는데 이게 보여주는 제 모습 보이나요? 네, 별로 할 일 없는데 그냥 괜히 사진 찍으려고 있었던 거예요. 네. 김원혜 교수도 보이고 하여튼 뭐 저희 병동에 우리 강사님들 보이고 그러시네요. 어쨌든 이 스터디 했는데요. 이 이야기 첫 번째 했던 건데 제가 어느 회사 이야기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독특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위궤양 치료제를 개발 중인 이야기였는데 보여드리는 것처럼 30에서 800이라고는 엄청난 용량분을 했는데 약동학적 그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효과가 거의 플랫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페이스 2가 이미 시작됐고 다 끝난 상태였고 회사는 돈 엄청 많이 투자했었거든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걸 갖고 이제 저희가 그 SOP 스타디를 아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싱글 피리어드에 오랄 콜 다음에 IV 핫 컴파운드 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IV로 주는 것과 오랄로 주는 것 사이에 이게 로우 스케일이라서 차이가 안 돼 보이지만은 이게 리니어하면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중요한 거는 바이오빌리티가 10% 0.1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바이오빌리티의 인터인디비주얼 베어빌리티가 이렇게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약물이 95%의 바이오빌리티를 보이나 그 중에 RA로 5%는 90에서 100이니까 그 차이는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이오빌리티가 5%밖에 안 되는 약은 RA로 5% 포인트 차이는 얼마예요? 0에서 10. 엄청나게 큰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약물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흡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여기 이제 관련 요소도 있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결국 토탈 바이오빌리티는 이 GI에서 살아서 엔도텔륨을 들어간 거, 엔도텔륨을 또 살아서 포탈벤으로 들어간 거, 리버를 빠져나온 거, 이 세 가지 컴포넌트의 곱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 값이 무척 variable하거든요. 그래서 extraction도 많이 되지만 간에서 여기 approximately 20%니까 80%가 extraction 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약물이 바이오빌리티가 낮고 그들 사이에 개체한 변이가 컸던 것들은 이 두 가지 컴포넌트에 너무나 많은 변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들을 기존적으로 저희가 알게 됐고 그것들을 이제 몇 가지 관여하는 지네릭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엑스페리먼트를 통해서 두 가지 지인의 와일드 타입 비교해서 호모나 또는 헤테로 베런트를 보이는 경우에 그 곱이 통역적 유형이 커지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는 지금 알게 됐어요. 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약물의 PK 프로파일이 지랄 맞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 약물이 만약에 저런 PK 프로파일을 페이스 1 단계에서 알았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그 약물을 잘 개발하자 하고 갔을까요? maybe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은 저런 데이터를 보고도 갈 수 있을 담대한 담력의 소유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PK를 개선하던가 아니면 저런 문제점이 없는 것들을 다른 어떤 컴피니언 컴파운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후일담이긴 하지만 이 회사의 이 이제 R&D 프로젝트를 맡고 계시던 총 이제 책임자는 뭐 이 건 때문이라고 꼭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 최근에 스텝다운을 하셨죠. 안타까운 거는 저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약물은 페이스 2B를 마쳤고요. 얼마나 돈 많이 썼겠어요, 그죠? 앞에 조금 했었으면 좋았습니다. 이러한 스터디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뭐 이 결과 이제 저희가 CPT에 최근에 이제 퍼블리케이션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약물인데, 이제 이거는 비만 치료제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마이크로 도즈 쓰고 매스 밸런스를 했습니다. 얼마나 몸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는가. 여기 보세요. 이 약물에 우리가 줬던 그 태깅맥 약물이 0.6 마이크로그램, 1 마이크로그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테라피 도즈가 400인데,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거는 불순물도 안 되는 거죠. 0.00001%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잡힌다는 거죠. 또 저 여기 서 있네요. 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세요. 이런 그 툴 컬렉션 툴도 갖고 있고 다 모아서 한 다음에 해봤더니 총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소변으로 대부분 다음에 피시스로 한 뭐 7%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전임상에서 해봤더니 전임상에서는 주로 어디를 통해서 빠지냐면 피시스를 통해서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인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꾸로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전임상, 임상, 트랜슬레이션 잘 안 된다고 하는 거.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약물 싱글 어세닝 도즈 제가 이제 PI로 이제 실시한 연구였는데 그 연구에서 보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페런 컴파운드 익스트랙션, 용량 대비
이걸 지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앱소 바이러리티가 고려가 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그 에스티메이션은 아니지만 이 약물이 매우 잘 흡수가 되는 약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 그 어프로크시메이션에 보면은 이 정도가 되는데 보면 이게 0.04%밖에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약물을 주고 약물 중에 모체, 그러니까 대사체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살아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0.05%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다? 대사체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소변으로 대부분 빠져나가는데 그 대부분이 뭐다? 페런트가 아니라 one of the metabolites.라고 하는 거죠. 의약품 개발 중에 NIST라고 하는 컨셉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즉 다시 disproportionate metabolite, 비비례적 대사체. 뭐냐면 전임상 단계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동물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관찰은 됐지만 사람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정도로만 나오는 메타볼라이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대사체를 다시 합성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는 얻어서 독성 실험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왜? 현재의 패러다임은 무엇이냐면은 동물 실험에서 얻어진 독성 자료를 인간에 적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독성 실험을 할 때 인간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대사체가 그러니까 인간에서는 나왔는데 동물에서는 그런 대사체가 나오지 않았거나 또는 같이 관찰은 되지만 동물보다 사람이 더 많이 나오는 대사체라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disproportionate metabolite, 비비례적 대사체인 경우에는 동물 실험에서 나온 안전성 결과를 그대로 사람에게 익스트라폴레이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스트입니다. FDA 가이던스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 메타볼 프로파일링을 하게 됩니다. 얻어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제가 레디오크로메토그램을 그려봤더니 이건 이제 소변이고 이건 플라즈마인데 플라즈마가 당연히 작죠. 피크의 크기가 그러니까 높이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맨 왼쪽에 일테이션 타임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맨 끝쪽에 가는 게 그러니까 제일 늦게 나오는 것들 크로메토그램에서 아마 페런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무거우니까. 근데 그 피크가 일어나는 시점에 유리는 안 보이죠? 뭡니까? 이 앞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메타볼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다행히도 이 약물의 경우에는 페이스 1이 끝날 때 이 스타디를 저희가 했고 이 스타디는 제가 정부 연구기관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를 갖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회사의 개발 담당자 또는 식약처 그러니까 심의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에 걱정해야 되는 것들은 동물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관찰됐더라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대사체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게 이후 임상 개발을 해나가는데 꼭 필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NDA 밀어넣을 때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출되어야 되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의약품 임상 개발에서 초기에 PK 프로파일, 메타볼라이트 프로파일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 의약품의 최종 임상 개발 성공 유무를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하는 이 프라임스를 다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페이스 1 스터디를 원 프로토콜로 다양한 코드를 넣어서 플렉서블하게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 싱글 어센딩에 10명을 꼭 시퀀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용량분을 조금씩 넣고 낮은 용량에서 높은 용량분으로 가면 좀 많이 넣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멀티플 어센딩인 경우에는 심지어 PK뿐만이 아니라 포텐셜한 드러그 인트랙션에 대한 것들도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결국 디자인을 어떻게 유연하고 다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상 임상 시험을 그냥 단순히 거쳐야 하는 통과 의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나오는 정보를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가공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 수 있겠는 이 차이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사실 그 제약회사에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일상 임상 시험은 그냥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그리고 그다음에 클리니컬 엑스퍼티즈를 갖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약품 임상 시험을 할 의지가 있는 연구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임상 시험 사이트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아니,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이기 때문에 마치 프로모션하는 것처럼 좀 들리긴 하지만 이해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떠한 두 가지 약도 똑같이 창조된 게 아닙니다. No drugs created equal. 물론 human beings가 created equal이죠, 그죠? 그렇지만 약물은 아닙니다. 모든 약이 다 다르거든요. 따라서 그 약물의 적절한 임상 개발, 특히 초기임상 시험 개발을 계획을 어떻게 잘 세우느냐, 그리고 그러한 개발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임상 시험을 디자인하고 실제로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연구자.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마치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이랑 같이 연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